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의 경제 캡틴 문병일입니다. 자, 2024 수능 개념 두 번째 시간이고요. 자, 이번 시간은 자본주의 경제체제 변천 과정과 경제 정보 비율 변화율 자료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교재로 보시면요. 이번 우리 경제체제 이후에 자본주의 변천 과정이 나와 있죠. 표로 쫙 한 판 정리되어 있는데, 자, 이번 시간 선생님이 판서로 좀 정리를 해드릴 거고, 아마 이 내용이 교과서에서는 간단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통합사회 5단원 경제 파트 자본주의 변천 과정에서 아마 배웠던 기억이 날 거고요. 선생님이 고1 통합사회 때 다뤘던 부분을 왜 굳이 거의 한 강에 걸쳐서 다루냐면, 이 앞으로 우리가 배울 모든 경제 이론을 전반적으로 꿰뚫어 보는데 아주 좋은 내용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판서 통해서 쫙 정리해 주는 내용 교재 표로 정리되어 있으니까 꼼꼼하게 매치하면서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먼저 자본주의 변천 과정 보기 전에요. 자, 우리 좀 익숙한 또는 처음 보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익숙한 두 분의 사진을 한번 먼저 보고 시작해 볼게요. 자, 여러분 두 분이 나왔죠? 자, 첫 번째 왼쪽에 계신 분은 애덤 스미스고요. 자, 오른쪽에 계신 분은 존 메이너드 케인즈입니다. 보통 케인즈라고 하는데, 자, 일단 요분 애덤 스미스는 우리가 보통 경제학의 시초라고 보죠. 이분은 사진이 없죠. 왜냐면 그 당시 아직 사진기가 없을 때라 초상화로 남아 있는데, 이분은 아마 좀 옆모습이 자신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옆모습이 나와 있고요. 두 분인데, 이 두 분을 이렇게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는 애덤 스미스로부터 경제학이 시작돼서 케인스에서 어느 정도 1차적으로 경제학이 완성됐다고 봅니다. 물론 그 외 수없이 많은 경제학자들이 있고요. 선생님의 시각과 좀 다르게 또 강조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일단 선생님은 두 분을 통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특히 앞으로 이제 그 경제체제 변천 과정을, 자본주의 발전 과정을 얘기하면서 두 분이 계속 등장을 할 것이라 얘기하는 거고, 특히 이분은 뭐 대단하신 분이죠. 대단한 분이라 대공황의 구세주라고도 불리고 경제학자 중에 드물게 주식 투자로 성공한 분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아마 앞으로 이제 30강 개념 공부 수업을 하면서 주식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이게 주식 투자를 하란 얘기가 아니라 주식 투자와 관련된 어떤 에피소드들 많이 얘기해 드릴 거고요. 근데 본 수업보다 좀 그런 거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잘 들어두시면 나중에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분들이 어떻게 자본주의 발전 변천 과정에서 어떠한 영향을 끼쳤고, 그리고 경제가 어떤 체제가 또는 자본주의가 변화할 때 각각의 어떤 위기 또는 변곡점마다 이분들이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자본주의 변천 과정 가는데, 자, 판서 통해 설명할게요. 자, 그럼 일단 자본주의의 개념은 시장 경제와 결합되어 간다고 그랬고, 자본주의는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허용했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자본주의는 절대왕정이 붕괴된 이후에 등장했다고 보는 게 맞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보셔도요, 상업자본주의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거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어. 그냥 간단히 체크만 할게요. 자, 상업자본주의는 이제 자본주의의 태동, 시초기구, 시작기구. 아직 산업혁명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장제, 대규모 공장제, 수공업 요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머지는 어려운 게 아니고,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산업혁명이 발생하면서 자본주의가 빵 터지는 거죠. 전 세계를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휩쓸기 시작하는데, 자, 그럼 일단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제 산업자본주의부터 본격적인 자본주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본주의가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의 특징은 산업혁명이 발생하면서 대규모 공장에서 이제 방직기, 방적기 등의 기계를 이용한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공장제 기계공업으로 바뀌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산업자본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자, 이 정도 표현은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유방임주의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그래서 이제 자유방임주의 경제체제라고 하는데, 그러면 자유방임주의 경제체제라는 얘기는 자유,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존중하는 거죠. 강조하고 방임, 개입하지 않는 겁니다. 누가? 정부가. 그래서 자유방임주의는 여러분이 정부의 역할, 국가의 역할을 최소화한다. 그래서 작은 정부라는 거 하나 알아두세요. 정부 개입의 최소화, 작은 정부고요. 자, 보통 이런 역사적 배경 알아두시면 좋아요. 이 당시에는 국가, 정부의 역할은
치안과 국방명을 한정합니다. 경제에는 개입하지 마. 그래서 야경국가론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국가의 역할은 야경, 치안과 국방 유지에만 한정해라. 그럼 경제는 그냥 시장에 맡겨두면 돼. 자, 그러면 이런 자유방임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시작을 우리가 애덤 스미스라고 보잖아요. 그래서 이 자유방임주의가 작은 정부랑 세트로 가고요. 이때 누가 등장한다?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덤 스미스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정부의 개입 없이 시장에 그냥 경제 문제는 모두 다 그냥 시장에 맡겨두면 시장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을 한대. 그럼 그 보이지 않는 손이 뭐냐면 가격의 작동 메커니즘을 얘기해요. 결국 가격이라는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메커니즘이 작동하면서 시장은 항상 효율적인 상태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져서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즉 국가는 개입하지 말고 시장에 맡겨도. 그럼 애덤 스미스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모든 사람은 합리적입니다. 자, 그럼 모든 사람이 합리적이라는 얘기는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이기적이라는 거야. 단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기적이 내가 쟤보다 급식 시간에 그 소세지를 한 개 더 먹어야 돼 이런 게 아니고 이기적이라는 얘기는 절대 손해를 보지 않는 합리적 인간을 상정하는 거예요. 그럼 모든 사람이 합리적이면 그 합리적 개인들이 모인 사회 전체, 경제 시스템 전체도 합리적이야 라고 보는 게 애덤 스미스. 돼요? 그럼 다시 이 당시는 애덤 스미스를 우리가 경제학의 시초로 본 이후에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모두 애덤 스미스의 제자들이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결국 뭐를 믿었냐면 각각의 개인이 합리적이면 그 합리적 개인이 모인 경제 시스템 전체, 사회 전체도 합리적일 거야 라고 봅니다. 그리고 뭐를 강조하냐면 합리적 개인들이 시장에서 각자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활동이 자신의 이익 추구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이익으로 확장된다. 결국 개인의 이익 추구가 사회 전체 이익 추구에 기여한다라고 얘기하면서 특히 경제 내에서 경쟁 그리고 특화 하나만 집중적으로 생산하는 겁니다. 경쟁, 특화. 그렇게 결국 경제 주체들이 모두 자기가 하나만 직접 집중해서 생산하는 특화가 이루어지면 사회 전체적으로 분업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경쟁, 특화, 분업, 그리고 시장에서의 자유교환. 그러면 보이지 않는 손인 가격의 어떤 작동으로 인해서 시장은 항상 효율적인 상태야. 아무런 문제가 없어. 자, 라고 얘기하는 게 애덤 스미스의 자유방임주의 경제 이론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뭐 아주 깊게 알아둘 필요는 없어요. 뭐 애덤 스미스의 책, 뭐 국부론을 봐서 국부론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다 이런 내용을 알 필요는 없고요. 결국 자유방임주의는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존중하고 시장에 맡겨두면 가격이라는 어떤 원리의 작동에 의해서 시장은 항상 효율적이야. 그리고 특화 시장에서는 경쟁, 특화, 분업, 시장의 자유 교환. 자, 요 정도 내용을 기본으로 한다라는 게 바로 애덤 스미스의 기본적인 자유방임주의의 특징. 끝. 돼요? 자, 그래서 요 정도 배경 지식만 알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자, 아주 완벽한 이론 같지만 결국 개인의 자신의 스스로 합리적 이익 추구 활동이 시장 전체의 이익으로 이어질까? 라는 의심이 들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개인의 이익 추구 활동이 어떤 탈선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오히려 사회 전체적으로는 개인의 이익이 사회 전체에는 손해가 될 수도 있잖아. 그렇죠? 우리가 당연히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문제들이 슬슬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 자유방임주의가 이 산업자본주의가 변질되기 시작해요. 변질되면서 뭐로 변질되냐면 독점 자본주의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원래 시장에 맡겨두면 가격의 작동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손의 작동에 시장체 경제체제는 항상 효율적이어야 되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경제 시스템에는 정부가 개입을 하지 않잖아. 그럼 심판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개인이 각각 자신의 이익 추구 활동을 하다가 욕심이 나겠죠. 아니, 내가 경쟁자가 없으면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저 경쟁자 때문에 힘들다. 그러면 보다 질 좋고 값싼 제품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저 경쟁자를 어떻게 없애버리면 이런 궁리를 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서 자본주의가 변질되기 시작하고요.
독점 자본주의로 변질됐다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 원래 시장에 맡기면 효율적 자원 배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시장에 맡겨놨더니 비효율적으로 자원 배분이 발생하는 거야. 시장이 문제점이 발생하기 시작하고 시장이 오작동하기 시작하더라. 이게 바로 독점 자본주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독점 자본주의 시대에 발생한 시장의 어떤 비효율적 자원 배분 상태를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앞으로 자, 시장 실패라고 얘기할 거예요. 마켓 페일러. 그래서 이 시장 실패 사례를 우리가 이제 진도가 나가면서 2단원 말, 3단원 초에서 디테일하게 배울 겁니다. 그럼 일단 우리는 여기서 뭐만 알고 있으면 되냐면 이 시장 실패 사례가 뭐가 있는지.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있냐면요. 시장 실패 사례 첫 번째, 독과점. 독점 또는 과점 기업의 등장으로 경쟁이 불안전해지면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독과점 문제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자, 외부 효과라는 것이 있어요. 아직 안 배웠으니까 이런 게 시장 실패라는 거구나 라는 것만 알면 되고요. 자, 세 번째는 공공재라는 재화가 시장에서 생산의 부족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공공재 부족도 시장 실패고, 자, 네 번째는 최근에 등장한 경제학적 개념인데, 자, 정보 비대칭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체크. 시장 실패는 네 가지만 확인하면 된다. 뭐? 독과점, 외부 효과, 공공재 부족, 정보 비대칭, 그리고 이런 내용은 차근차근 하나씩 디테일하게 배울 거고 나중에는 이 주제 하나가 단독 문제로 출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그냥 독점 자본주의 그러면 자본주의가 뭔가 문제가 발생을 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 이런 거야.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이럴 때가 제일 이제 좀 별거 아닌데 좀 약간 힘들 때가 뭐냐면 여러분 선생님이 이런 일이 많은데 선생님도 책을 많이 보다 보니까 책 넘기다가 또는 책 이렇게 짚다가 종이에 이렇게 살을 살짝 베일 경우 있죠. 그럼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되게 신경 쓰입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약간 뭐 칼이든 종이든 간에 살짝 손을 비워서 다쳤어. 그러면 바로 연고를 바르고 밴드를 붙이면 낫죠. 근데 만약에 그 별거 아닌 상처를 그냥 방치해 두면 나중에 거기에 뭔가 오염이 생길 수 있고 덫이 나서 뭐 파상풍까지 발전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럼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으면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데 문제는 이 당시 모든 경제학자들이 애덤 스미스의 후예들이죠. 자유방임주의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식의 좀 문제가 발생했지만 결국 시장에 맡겨두면 해결될 거야 라는 좀 안이한 생각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결과 이런 문제가 점점 어떤 대책을 통해서 치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문제점이 쌓이고 누적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뭐 1차 세계대전 등 여러 가지 경제적, 정치적 문제 이런 거 다 결합되고 하다가 결국 이런 문제가 나중에 쌓이다가 뻥 터지죠. 그게 바로 뭐였냐면 1919년 미국발 대공황이죠. 미국발 대공황. 자, 보통 검은 목요일이라고 불릴 정도로 미국의 주식시장이 붕괴되고 그 결과 미국발 공황이 전 세계적으로 도미노처럼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인류가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공황, 그래서 대공황, 앞에 그레이트가 붙는 겁니다. 그래서 1919년에, 죄송합니다. 1919년이 아니 29년이죠. 1919년은 3.1운동이죠. 그렇죠? 배웠던 게 갑자기 생각이 나서 1929년에 뭐가 발생한다? 대공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이 대공황을 겪어보지 못했어요. 물론 지금 생존해 계신 분들이 거의 없으실 텐데 여러분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겪어본 공황이라고까지는 아니어도 1997년에 IMF 외환위기, 선생님 외환위기는 기억이 납니다. 외환위기도 나중에 선생님이 경제 안정화 정책 할 때 또 언급을 할 거예요. 그리고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에서 세계 금융위기가 있었고요. 선생님 상상도 못했던 코로나도 있었죠. 코로나 사태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다시 전 세계가 엄청나게 극심한 인플레이션 사태를 겪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차근차근 배울 건데, 그런 우리가 겪을, 선생님은 불과 그 짧은 인생 동안, 뭐 대공황이 아니지만, 금융위기, 기타 여러 번 IMF 외환위기까지 겪었는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위기였죠. 그래서 대공황에서 여러분 하나만 미리 좀 체크할 건 뭐냐면, 이 대공황은 당연히 경기 침체죠. 그러면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일까요?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일까요? 여러분 주의하실 게 뭐냐면
일반적인 공황, 경제 위기는 대부분 다 디플레이션이에요. 인플레이션이 경제 침체, 위기에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건 되게 예외적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설명드리고, 그래서 꼭 체크하실 게 대공황은 자, 디플레이션이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좀 암기해 두셔야 돼요. 대공황은 경기 침체, 디플레이션. 자, 그러면 1929년 대공황이랑 경제 위기가 터집니다. 그 전 세계가 수렁으로 빠져들었던 거예요. 어떻게 벗어날까요? 방법이 없어. 왜? 모든 경제학자들은 애덤 스미스의 제자들이었죠. 모두 시장에 맡겨두면 해결돼. 지금 막 실업자가 넘쳐나고 그 기업들이 부도가 나고 굶어 죽는 사람이 생기는데 대부분 다 언젠가는 해결될 거야 라고 손 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대책을 제시하지 못할 때 이때 좀 어떤 새로운 경제학적 흐름이 생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케인즈예요. 여러분, 이건 아니에요. 케인즈가 대공황의 구세주라는 표현을 쓴다고 해서 케인즈가 단독으로 어떤 대공황의 해법을 제시한 게 아니라 케인즈와 비슷한 부류의 경제학자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케인즈가 대표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항상 그냥 대표적인 경제학자로 케인즈를 얘기하는데요. 이때 이제 등장하는 게 케인즈죠. 케인즈가 등장을 하면서 해법을 제시하는데 그 해법이 뭐였냐면 이러한 경제 위기를 해결하려면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랬더니 기존의 경제학자들이 아니 시장에 맡겨두면 곧 해결될 거야. 지금 힘들어 보여도 그냥 내비두면 되는데 뭘 국가가 개입해. 그리고 여태까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태까지 경제학 교과서에는 국가, 정부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경제학 교과서에는 정부가 당연히 중요한 경제 주체지만 그 전까지는 정부의 역할은 치안과 야경만으로 한정됐잖아요. 경제에는 개입을 안 했거든. 그런데 무슨 정부가 개입해? 말도 안 되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때 케인즈는 뭐라 그러냐면 아니 당신들 말대로 언젠가는 해결되겠죠. 근데 그 언젠가가 오기 전에 우리 모두 죽을 수 있다. 뭔가 적극적 액션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케인즈가 해법을 제시하는 게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 대공황 이후의 자본주의를 기존의 자본주의를 수정했다. 그래서 자, 무슨 자본주의라고 하는 거냐면 자, 수정 자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낚이면 안 되는 게 요 수정자본주의가 등장했다고 정부가 개입해서 모든 걸 해결하는 게 아니야. 시장의 원리는 그대로 유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장경제 체제 하에서 시장이 오작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시장이 오작동해서 대공황이 발생했으니까 그런 문제는 정부의 적극적 개입으로 해결해야 된다. 그럼 결국 여러분 이 수정자본주의는 두 가지로 정리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혼합경제 체제입니다. 자, 혼합경제체제, 시장을 기반으로 하되 시장의 오작동, 문제가 발생할 때는 정부가 적극적 개입을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해 해결해야 되고요. 당연히 이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강조하면서 큰 정부가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자, 케인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선생님이 특히 좀 약간 배경 지식을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 경제 과목이 여러분 이제 수능 본격적으로 내신도 공부하겠지만 수능 시험을 공부할 때 국어 비문학에서 엄청나게 영향력을 발휘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수업 중에 내용들 좀 꼼꼼하게 들어두시면 나중에 도움이 될 거야.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케인즈가 대공황을 극복하려면 일단 첫 번째 두 가지를 해야 돼요. 뭐를 해야 되냐면 대공황의 원인을 진단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원인의 진단을 통해서 해법을 찾아야 된다고. 그럼 일단 케인즈는 대공황의 원인을 두 가지로 제시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구성의 모순을 제시하고요. 두 번째는 현재 경제 체제는 공급 과잉이다 라고 제시를 해요. 그럼 무슨 말인지 봅시다. 여러분, 자유방임주의에서 애덤 스미스는 뭐라고 그랬냐면 모든 인간은 합리적입니다. 이기적이야. 그러면 각각의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개인들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면 그 개인의 이익 추구가 사회 전체 이익으로 귀결된다. 따라서 개인이 합리적이면 그 합리성에 기반한 사회 전체도 합리적이야.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라고 주장했는데 케인즈는 비판해요. 그게 바로 구성의 모순으로 개인들이 합리적일지라 하더라도 그 합리적 개인들이 모인 사회 전체는 합리적이지 않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어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각각의 합리적 개인들이 모였어.
사회 전체를 구성하죠. 그러면 모순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구성의 모순 또는 구성의 오류라는 걸 주장하고요. 이 구성의 모순, 구성의 오류의 대표적인 사례가 절약의 역설이죠. 절약의 역설.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합니다. 그래서 첫 달에 월급으로 500만 원을 받아요. 행복하죠. 500만 원 큰 돈이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있냐면 나는 이제 평균 수명이 늘어나서 이제 한 120세까지 살아야 되고 그럼 앞으로 한 9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노후 대비 어떡하지? 막 이런 고민이 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매달 500만 원 중에 490만 원을 저축해요. 좀 심한가? 하여튼간 그럼 10만 원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갈 때는 걸어 다니고 밥 먹을 때는 어떡하죠? 하여튼간 물만 먹어요. 그 다음에 쇼핑 안 하고 옷은 그냥 친구한테 사정해서 빌려 입고 결국 500만 원 중에 10만 원을 쓰고 490만 원을 저축합니다. 그래서 매달 저축 이렇게 하면 남들보다 더 빨리 노후 대비가 될 거고 남들보다 더 빨리 집을 살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볼 때 보세요. 이거 개인적으로 합리적이야, 비합리적이야? 개인적으로는 합리적이죠. 그런데 문제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저축을 하면 지나친 저축이 이루어지면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죠. 그러면 기업이 부도난다고. 그럼 나는 저축하다가 실업자가 되는 거예요. 결국 개인에게 저축은 합리적일 수 있지만 이런 합리적 행위가 사회 전체적으로 확산되면 모두 저축만 할 거고 그로 인해서 수요가 부족해지고 그 결과 기업들이 부도나면 결국 사회 전체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나죠. 그게 바로 절약의 역설이라는 거야. 개인의 합리성이 사회 전체의 합리성을 보장하진 않는다. 이렇게 해서 구성의 모순을 얘기했고 케인즈를 애덤 스미스를 비판한 거죠. 두 번째는 공급 과잉. 지금 경제는 계속 기술 혁신이 일어나면서 새로운 제품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는데 현재 대공황의 문제점은 공급 과잉이라는 거예요. 초과 공급 상황이다. 수요가 부족하다. 수요가 부족하다. 그러면 공급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대책은 뭐죠? 수요를 늘려야 돼. 사고자 하는 욕구를 늘려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아주 고급 자동차가 있어. 누구나 사고 싶죠. 수요라는 개념은 사고자 하는 욕구라고. 그럼 누구나 사고 싶지만 살 수 있나요? 자, 선생님도 너무너무 사고 싶은 차가 있는데 너무 비싸요. 못 사. 그럼 선생님은 사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데 만약에 그 차를 사려면 실제 그 차의 가격만큼의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실제 화폐가 기반하여 화폐가 바탕으로 돼서 실제 살 수 있는 걸 유효 수요라고 합니다. 그래서 케인즈는 뭐라 그러냐면 현재는 공급 과잉, 초과 공급으로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 화폐를 기반으로 한 유효 수요를 만들어야 돼. 그런데 대공황으로 실업자가 넘쳐나고 기업이 부도났는데 소득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유효 수요, 화폐에 기반한 물건을 살 수 있겠어? 그러니까 누가 개입해야 돼? 그래서 정부가 개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해서 뭐를 창출해야 됩니다? 유효 수요를 창출해야 되고 결국 이 유효 수요는 누구의 적극적 개입? 정부의 적극적 개입. 그래서 케인즈는 극단적으로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정부가 큰 항아리에 돈을 가득 담아서 버려진 폐광에 가서 묻어두고 누구에게나 마음대로 퍼가게 해라. 그럼 사람들이 퍼가죠. 그럼 그 돈을 바탕으로 소비를 하면 물건이 팔리니까 기업이 살아날 거고, 그럼 기업이 살아나면 기업은 다시 고용을 늘릴 거고, 그럼 실업자들이 취업자가 되겠지. 그럼 열심히 소득이 발생하죠. 그럼 다시 물건을 사고, 이렇게 계속 순환구조가 이루어지면 경제가 살아나서 정부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상이 반영돼서 대공황 극복을 위해서 미국에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등장을 하고요. 뉴딜 정책을 시행합니다. 그리고 뉴딜 정책을 바탕으로 이런 정부의 적극적 개입해서 대규모 뉴딜 정책의 본질은 대규모 토목공사고 테네시강 유역개발 등의 어떤 대규모 댐 공사와 기타 여러 가지 대규모 정부 지출을 늘려서 실제 대공황을 극복하게 되죠. 그 결과 루즈벨트 대통령이 미국에서 4번까지 대통령이 됩니다. 근데 이런 거의 부작용은 뭐야? 엄청난 정부 지출로 인한 막대한 재정 부담이죠. 그래서 국가 부채가 증가하면서 오히려 이게 나중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었는데 실제 미국이 뉴딜 정책을 통해 경제 위기를 벗어났지만 막대한 재정 부담으로 점점 문제가 커지고 잘못하면 국가 부도 사태로 갈 수도 있었는데 그때 2차 대전이 터지는 거죠.
그 2차 대전은 유럽에서 터졌잖아. 그러면서 미국이 전 세계 군수공장이 되고 전쟁 특수를 통해서 경제가 다시 부활하는 그런 바탕이 되는 얘기들이 있는 겁니다. 결국 유효 수요 창출을 통해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해서 경제 문제를 해결하자, 이게 케인즈의 기본 이론이 되고요. 이때부터 우리가 경제학 교과서에 정부의 개입, 그리고 뭐 앞으로 배울 뭐 총수요 또는 총공급 이런 개념들이 등장하게 되는 계기가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고, 특히 사임을 하는 친구들, 특히 이때부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복지국가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서 뭐 베버리지 보고서가, 뭐 사임을 하는 친구들 들어보세요. 베버리지 보고서가 제출되면서 영국에서 복지의 확대의 계기가 돼서 뭐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지겠다, 이런 전 유럽에 퍼지고 이제 복지국가가 현대 복지 사회의 특징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실제 전 세계가 경제 위기를 벗어납니다. 그리고 정부의 개입으로 해서 경제가 잘 해결이 됐어. 그런데 또 생각지도 못하는 문제가 터집니다.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터지는데, 그게 바로 뭐였냐면 1970년대에 석유파동의 오일샥. 여러분, 이때 석유파동이 터졌어요. 전 세계가 이제 원유에 의존한 경제체제였죠. 그렇죠? 그런데 이때 1972년도에 1차 석유파동이 터지고 1978년도에 2차 석유파동이 터지는데, 여러분 이 석유파동 터졌을 때요, 우리나라가 특히 70년대가 본격적 중화공업으로 이제 전환하는 시기였거든요. 근데 석유파동 터지면서 우리나라 70년대 후반의 경제가 완전히 위기였죠. 그리고 이때 원유 가격이 전 세계적으로 최대 몇 배까지 뛰었냐면 1차과 2차 때요 30배가 뜁니다. 원유 가격이. 아마 여러분 부모님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물어보시면 좀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였냐면 우리나라 시외버스 다 멈췄어요. 원유 가격이 너무 뛰었어.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인플레이션 터지면서, 여러분 선생님이 촬영한 시점에서 선생님이 어제 기름을 넣었는데 주유소에서 휘발유가 리터당 1,800원, 1,780원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한때 불과 몇 개월 전에 2,000원까지 갔었죠. 작년에 1,100원대였습니다. 휘발유 가격이 2배만 뛰어도 우리나라 경제가 휘청이는데, 전 세계적으로 원유 가격 30배가 뛰었다? 이건 전 세계 경제 먹구름 정도가 아니라 퍼펙트 스톰이 몰려온 거죠. 전 세계 경제가 완전히 붕괴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970년대 석유파동으로 인해서 발생한 경제 위기를, 자, 약자로 쓸게요. 자,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스태그플레이션. 여러분 생각해봐. 원유가가 급등합니다. 그럼 당연히 원유에 기반한 모든 것들의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좀 예외적인 현상인데,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를 불러오지만 일반적 경기 침체와 다른 게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 스태그플레이션이란 신조어가 등장했고, 그 용어의 의미는 뭐냐면 스태그네이션, 경기 침체 플러스 인플레이션의 약자고요. 우리나라도 여기서 안전하지 못했죠. 엄청난 경제 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게 있냐면, 미국이 특히 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인플레이션의 그 끔찍한 공포를 경험한 이후에 전 세계 대부분의 모든 국가의 중앙은행의 목표는 그래서 물가 안정이 된 거예요. 물가 안정이. 그래서 이 강의를 촬영한 시점 이전에 전 세계적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서 특히 미국이 엄청나게 기준금리를 뭐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하면서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는 이유가, 다시 한번 그때 그 스태그플레이션의 끔찍한 공포를 겪어볼 수는 없다.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실제 이때요. 이때 미국 기준금리가 20% 넘었어요. 여러분 기준금리가 20% 넘으면 시중의 은행 대출금리는 30%, 40% 됩니다. 끔찍한 공포였죠. 그래서 지금 되게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는 거고, 이런 내용도 다 뒤에서 또 인플레이션 파트에서 배울 겁니다.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했죠. 근데 이런 움직임이 생겨요. 아니, 정부가 잘 개입하고 있는데 왜 경제 위기가 발생하지? 그래서 이 스태그플레이션 해결을 위해서 정부가 계속 개입합니다. 돈 쏟아붓고 난리를 쳐요. 근데 해결이 안 되네. 그럼 이거는 오히려 정부 개입의 문제가 아니야? 또 오히려 정부가 개입해서 문제가 더 커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이제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오히려 이거는 정부 개입이 부작용이다. 정부 실패다. 그럼 대책은 뭘까? 다시 작은 정부로 돌아가는 거죠. 정부 개입을 빼면 해결되지 않겠어? 그러면서 1980년대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다시 작은 정부, 애덤 스미스로 돌아가면서 우리가 이거를 자유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자유주의. 그래서 80년대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죠. 기본 근간은. 자, 그래서 이때 실제로 미국에서는 레이건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이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펴면서 레이건 대통령의 경제정책에서 레이거노믹스라고 부르고요. 영국에서는 그때 대처수상이 등장합니다. 여성수상이 등장하면서 이 신자유주의를 통해서 어떤 대처수상이 철의 여인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이거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건데 피도 눈물도 없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면서 신자유주의가 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용어만 외우려고 하지 말고 레이거노믹스, 대처리즘 이런 표현 나오면 아, 신자유주의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럼 여러분 신자유주의는 당연히 작은 정부, 큰 정부 다시 작은 정부가 되는 거죠. 정부 개입의 축소입니다. 신자유주의는 정부 개입의 축소고, 그러면 신자유주의의 특징은 당연히 잘 보세요. 증세일까 감세일까? 증세, 세금 늘려. 감세, 세금 줄여. 당연히 정부 개입 축소니까 감세죠. 자, 그럼 복지 확대일까요? 복지 축소일까요? 복지 축소죠. 자유무역일까요? 보호무역일까요? 당연히 국가가 개입하지 않으니까 자유무역이 됩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자유무역 확대를 위해서 1985년에 85년 맞을 거예요. WTO 세계 무역기구가 출범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이때 이제 뭐가 이루어지냐면 본격적인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얼핏 보세요. 얼핏 보면 유연화라는 표현이 좋은 거 아니야? 유연하면? 그런데요. 그전엔 경직화였어요. 그럼 경직 안 좋은 거 아니야? 자, 용어를 단어만 보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볼게요. 자, 우리나라는 이 신자유주의가 언제 시작되냐면 유럽과 미국은 1980년대 초반부터 이 스태그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해서 신자유주의 흐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특히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생겼는데 그 전까지 유럽도 마찬가지 노동조합이 되게 강했고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한번 들어가면 정규직 그리고 무조건 평생 고용. 그래서 노동시장이 되게 경직돼 있었다고. 근데 경직이라는 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니지. 그런데 신자유주의가 등장하면서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면서 이제 노동시장에서는 기업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뽑을 때 마음대로 정규직으로 뽑을 수도 있지만 비정규직으로 뽑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비정규직이 존재하고, 두 번째는 해고도 마음대로. 그전에 마음대로 해고 못했거든요. 그래서 뭐 정리해고, 명예퇴직이 일반화됩니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영국에서 대처수상이 철의 여인이라고 불렸던 이유가 이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면서 노동자들이 엄청나게 고용이 불안정해졌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일종의 좀 원망 섞인 표현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게 이루어졌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안 들어왔어요, 바로. 그러다가 언제 들어왔냐면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들어오죠. 우리나라가 1997년, 선생님 지금도 기억납니다. 아주 그때 어렸을 때인데 뉴스에서 갑자기 우리나라 경제 맨날 좋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선생님이 알기로 선생님의 선배들도 그때 정말 좋았던 게 뭐냐면 선생님의 선배들이요. 학점이 1.8이었어요. 여러분 학점이 1.8이면 수능 등급을 한 8등급입니다. 그 공부 안 한 거죠. 그런데 대기업 다 들어갔어요. 지금 말하면 뭐 H기업, 뭐 D기업, 그 다음에 S기업 다 들어갔어요. 학점 1.8. 선생님 볼 때는 지금 보면 사람이야 이럴 수 있는데 다 들어갔어요.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가 좋았어요. 4년제, 2년제 중요하지 않았고요. 인서울 지방대 안 따졌다고. 그런데 갑자기 선생님 지금도 기억나요? 1997년 11월 21일 날 우리나라에 뭐 그 당시 물론 그 전에 라틴 아메리카 쪽, 남아메리카랑 동아시아에 막 태국 이런 나라들이 국가부도가 났었거든. 근데 우리나라는 끝까지 아무런 문제 없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갑자기 선생님 지금도 기억나는 게 11월 21일 날 갑자기 경제부총리가 기자회견을 한대요. 근데 경제부총리가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국가 부도로 인하여 IMF의 경제적 지원을 받기로. 즉 뭐냐면 국가 부도를 선언한 거예요. 선생님 지금도 그 뉴스가 생생한 게 아무런 조짐이 없었거든. 근데 갑자기 정부가 국가 부도를 발표한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 주권이 넘어가서 IMF의 지시를 따르면서 왜냐면 국가 부도를 벗어나야 되니까 이게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비정규직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정리해고 명예퇴직 이런 어떤 막 거대한 파도가 한 번에 경제를 휩쓸면서 그리고 기업들이 다 부도났거든. 여러분 이름만 들으면 기업들 다 부도났어요. 역사적으로 사라진 기업들도 많고 선배들 취업했던 사람들도 다 취소되고 그 다음부터 우리나라 어떤 고용 상황이 너무 안 좋아진 거죠. 그러니까 이건 어떤 전 세계적 흐름인데
이런 흐름이 생긴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이게 쭉 이어진 건 아니고 또 이런 또 작은 정부로 계속 가다가 그러니까 고용 상황이 너무너무 불안정해니까 그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어떤 바뀐 현상이 뭐냐면 공무원 어떤 선호도가 바뀐 거죠. 왜냐하면 공무원은 일단 정년이 보장된다고 그래서 갑자기 쫙 그 이후에 계속 공무원 시험 열풍이 불고 근데 또 지금은 아니고 뭐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이유가 이 작은 정부의 흐름이 계속 이어진 게 아니다. 그러다가 2008년도에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여러분 작은 정부에서는 위기가 터지면 정부가 개입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정부가 적극적 개입을 통해서 또 위기를 극복하죠. 그리고 또 정부 개입 적극적 그러다가 또 작은 정부 그러다가 또 코로나 사태 터지고 다시 지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전 세계는 항상 그다음부터 어떤 공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 작은 정부 큰 정부 작은 정부 큰 정부가 되게 뭐라고 그러죠? 유연하게 작동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앞으로 우리는 결국 뭐냐면 여러분 볼게요. 지금도 한번 쫙 가봅니다. 역으로 한번 가볼게요. 요 신자유주의까지 흐름이 있죠. 요 흐름 여기까지 흐름을 쫙 개략적으로 봤지만 이제 디테일한 내용들을 앞으로 단원 하나하나 통해서 정리해 나가는 거예요. 됐나요? 선생님 또 이 IMF 얘기하다가 울컥했는데 아마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아마 여러분 부모님들이 선생님이랑 좀 비슷한 연배가 될 거예요. 그렇다고 선생님 그렇게 나이가 많은 건 아니고. 네. 그래서 아마 집에서 여쭤보세요. 또는 할머니한테 여쭤보세요. 그러면 IMF 때 어땠어요? 그러면 갑자기 집안 분위기가 어두워지면서 좀 이런 표현이 죄송하지만 맨정신을 얘기할 수 없다. 냉장고에 뭐 좀 갖고 와라. 이럴 수 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가 상상을 초월하는 위기였고요. 앞으로 다시 또 그런 위기가 안 온다 이런 보장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경제를 배워야 되는 이유입니다. 알아야 대처할 거 아니에요.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자본주의 변천 과정 정리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는 경제 정보와 이제 관련된 내용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제 교재로 보면 자본주의 변천 과정 끝나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제 통계와 그래프의 이해. 그쵸? 그래서 경제 정보의 유형, 수치화된 정보, 수적 통계, 비율, 변화율이 있는데 오늘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랑 집중적으로 비율과 변화율을 살펴볼 겁니다. 특히 이 비율 관련 내용은 사회문화 친구들은 익숙할 겁니다. 특히 여러분 사회문화에서는 가중평균 개념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킬러 문항이 대부분 다 이 평균 개념을 접근을 하는데 여태까지 추세는 사회문화는 비율, 그 다음에 경제는 변화율. 근데 지금 이 추세가 바뀌고 있습니다. 사회문화도 비율, 변화율 모두 해서 경제도 비율, 변화율 모두 해서 그래서 일단 해석하는 법 위주로 정리를 하고요. 나중에 기회 되면 좀 특강식으로 사회문화의 표분석 특강 비슷한 한번 강의를 좀 계획해 볼게요. 일단 여러분 비율이란 건 뭐냐면 구성비를 나타내고요. 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이렇게 전체 집단이 이렇게 있어. 모집단이 전체가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전체를 구성하는 요소가 네 가지입니다. 전체를 예를 들어 A, B, C, D 이렇게 네 개가 구성을 한다면 이런 거예요. 그냥 A의 비율. 그럼 예를 들어 전체가 10명인데 A가 4명이면 전체에서 4명이죠. 그럼 10분의 4 곱하기 100 이게 비율이야. 돼요? 그럼 결론은 다시 비율은 결국 뭐냐면 전체분의 특정 부분 곱하기 배분입니다. 즉 전체에서 특정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을 얘기하고 그 결과 비율의 최소값은 0이죠. 최대값은 100%죠. 비율은 마이너스가 나올 수가 없다. 그러면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지 보자고요. 잘 볼게요. 전국 수험생이 있습니다. 전국 수험생이 있는데 자 그중에서 사회탐구 선택자의 비율을 볼게요. 자 단 사회탐구 과목이 너무 많으면 그러니까 딱 세 과목만 있다고 쳐볼게요. 사회문화, 경제, 정치화법입니다. 선생님이 현장에서 강의하는 세 과목이고요. 그래서 딱 사회탐구 과목이 딱 세 과목만 있고 단 중복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럼 전국 수험생이 있는데 수험생 중에 남학생과 여학생이 있겠죠? 그럼 남학생부터 볼게요. 전국 수험생 중 남학생은 사회문화 40%, 경제 30%, 정치화법 30% 전체 100%죠. 전체 사회문화 전체 수험생 중에 여학생은 사회문화 40%, 경제 20%, 정치화법 40% 전체 100%입니다. 여러분 또 괜히 여학생분들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선생님 저 경제하는데 왜 경제 20%입니까? 이러지 마시고 어떻게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니까.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어떤 각각 남학생별로 선택 비율, 여학생별로 선택 비율이 있죠. 그거 이제 물어봅니다. 1번 남학생 중 사회문화와 경제 선택자 수는 같니? OX. 여러분 보세요. 남학생 전체 중에 사회문화가 40%고 경제는 30%죠. 그럼 남학생 전체가 만약에 100명이면 40명, 30명이잖아. 200명이면 80명, 60명이죠.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면 동일한 모집단 내에서는 비율의 비교도 가능하지만 수의 비교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따라서 남학생 중에서는 사회문화가 40%고 경제가 30%면 비율이 사회문화가 높으면 수도 사회문화가 많다. 그래서 같다 X. 돼요? 자, 2번. 그럼 사회문화 선택자 수는 남학생 중과 여학생 중에 누가 많은가 볼게요. 남학생은 사회문화가 40% 선택했고 여학생도 40% 선택했죠. 비율이 같죠. 근데 수를 물어봐? 아니, 우리가 남학생 전체가 몇 명인지 여학생 전체가 몇 명인지 모르잖아. 만약에 100명 40% 40명, 100명 40% 40명 같지만 200명 100명이면 80명 40명, 100명 200명이면 40명 80명. 결론은 뭐냐면 이렇게 서로 모집단이 다른 경우에는 비율 비교는 가능하지만 수의 비교는 X.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 많은가 알 수 없답니다. 알 수 없다. 돼요? 그래서 우리 비율 자료의 기본적인 공식이 두 가지가 나온 거야. 동일 집단 내에서는 비율 비교와 수의 비교가 가능하지만 집단이 다른 경우엔 비율의 대소 비교는 되지만 수의 비교는 안 된다. 3번. 자, 이거 별표. 별표. 그러면 전체 사회문화 선택자 수의 비율입니다. 전체 사회문화 선택자 수의 비율.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게 전국 수험생이지. 전국 수험생이 남학생과 여학생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전체 사회문화 선택자 비율. 자, 일단 결론. 그럼 이때 이 전체 비율은 전체가 두 집단으로 구성된 거잖아. 그럼 전체는 즉 사회문화의 평균 비율이에요. 전체 사회문화 선택자 비율이란 얘기는 남학생의 비율이 있고 여학생의 비율이 있으면 그럼 남학생과 여학생의 평균, 즉 전체 평균입니다. 전체 평균. 그럼 여러분 볼까요? 이거 이제 간단히 설명 듣고 외우셔도 돼요. 공식화해야 되는데 잘 봐요. 남학생이 100명이고 여학생이 100명, 100명 같죠? 그럼 40명, 40명. 그럼 200명 중에 80명, 전체 80%죠. 여러분, 만약에 200명, 100명이야. 그럼 80명, 40%, 100명, 40명. 그럼 300명 중에 120명, 또 40%. 100명, 200명이 돼도 40명, 80명, 300명 중에 120명, 40%. 그 얘기는 뭐냐면 전체가 두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 전체 비율은 결국 전체 평균을 얘기하는 거고 그때 비율이 같으면 평균도 무조건 같아요. 40% 40%면 무조건 이게 100명 100명이건 100명 200명이건 200명 100명이건 간에 비율이 같으면 평균도 무조건 같다. 따라서 전체 사회문화 선택자 수의 비율은 40%가 되는 거예요. 그럼 또 문제 이렇게 납니다. 남학생 40%야. 전체 사회문화 선택자 비율 40%야. 그럼 여학생은? 그럼 무조건 40%가 돼야죠. 암기할 정도가 돼야 돼요. 문제 빨리 풀려면. 자, 두 번째. 그럼 이번에 전체 경제 선택자 수의 비율은? 그럼 다시 전체는 뭐라고? 전체는 평균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전체 경제 선택자의 비율인데 남학생이 몇 명인지 모르지만 30%고 여학생이 몇 명인지 모르면 20%죠. 그럼 여러분 전체 경제 선택자 비율은 여러분 평균은 두 값 사이에 존재할 거 아니야.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는 전체 경제 선택자의 비율은 두 비율 사이에 존재할 테니까 20%에서 30% 사이에 존재한다. 만약에 이걸 우리가 여러분 사회문화에서 배우는 가중평균 개념으로 접근하면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할 겁니다. 남학생과 만약 여학생 전체 수가 같아. 100명 100명이면 그때 전체 평균은 30 더하기 20을 2로 나눈 25. 딱 중간값이 될 거고 만약에 남학생 수가 더 많으면 평균은 30%에 더 가까울 거고 26, 27, 28, 29. 만약에 여학생의 전체 수가 더 많으면 평균은 여학생 쪽인 더 가까워서 24, 23, 22, 21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근데 그거는 일단 아직은 모르셔도 되고 포인트는 전체 비율은 평균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렇게 비율이 다르면 전체 평균, 경제 전체 선택자 비율 즉 평균은 두 값 사이에 존재한다. 그럼 마찬가지로 정치화법 선택자 비율도 30%의 전체 선택자 비율도 30%에서 40% 사이에 존재하겠죠.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 네 가지만 정확히 알아두면 기본적으로 문제 푸는데 어려움이 없고요. 따로 기회 되면 사회문화 표분석 특강처럼 이거 따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비율 자료 이렇고요. 자, 다음 변화율 자료입니다. 이런 변화율은 변화된 속도와 변화된 폭을 봐야 되기 때문에 수치가 반드시 두 가지 나와야 돼요. 예를 들어 A에서 B로 변했다. 그럼 A에서 B로 변할 때 변화율을 구하는 공식은 외우세요.
초기값분의 변화량 또는 초기값분의 변화분 곱하기 100입니다. 그럼 A에서 B로 변했다 그럴 때 변화율은 초기값 A분의 변화분 또는 변화량은 B에서 A를 빼준 값 그리고 곱하기 100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야. T1에서 T2로 변했다면 T1분의 T2 빼기 T1 곱하기 100. 자, 그런데 똑같이 A에서 B로 변했다면 A분의 B-A 곱하기 100. 근데 만약에 A보다 B 값이 작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마이너스가 변할 감소율이 나올 거고 B 값이 더 크다면 플러스 값 나와서 증가율이 나올 거고 A 값과 B 값이 같다면 변화된 게 없지. 그럼 변화율은 0%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 변화율은 부호를 봐야 돼요. 변화율은 부호를 봐서 부호가 플러스면 그 통계값이 증가, 부호가 마이너스면 그 통계값이 감소, 부호가 0이면 그쵸? 부호가 0이면 변화 없다. 돼요? 자, 그러면 자, 우리 경제 선택자 수의 변화율을 볼게요. 2017년은 3% 전년 대비, 2018년 전년 대비 3%, 19년 0%, 20년 마이너스 3%, 21년 0%입니다. 그러면 바로 질문 들어갈게요. 1번. 2017년과 2018년에 경제 선택자 수는 같다? 여러분, 전년 대비 3%가 증가했고 거기서 또 3%가 증가했잖아. 그러면 얘기는 만약에 2016년이 100명이면 100명에서 3% 증가 103명이고 여기는 거기서 또 3% 증가해서 106점 몇몇. 그럼 결국 같다가 틀렸죠. 선택자 수는 2017년이 2018년보다 많죠. 이거 가장 전형적인 함정이죠. 변화율이 같다고 수가 같은 게 아니야. 비율이 아니니까. 오케이? 2번. 그럼 경제 선택자 수가 가장 많은 해는 여러분 보세요. 전년 대비 3% 증가. 그래서 또 3% 증가. 근데 0% 변함없죠? 3% 감소, 0% 변함없지. 그러면 가장 많은 해는 2018년과 2019년이 됩니다. 돼요? 다시. 전년 대비 3% 증가, 3% 증가. 같죠? 0%. 감소 일정하죠. 같죠? 그래서 2018년, 2019년이 되고 자, 마지막 3번입니다.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거예요. 그러면 2017년과 2021년 중에 경제 선택자 수는 누가 더 많은가? 여러분 이거 해보셔야 돼. 지금 2017년과 2021년을 비교하잖아. 그럼 우리는 항상 시작되는 연도를 100이라고 잡자고. 그럼 여기가 100이면 2018년은 3% 증가했죠? 그러면 100에서 1%가 1이니까 3% 증가하면 103이 됩니다. 그럼 103에서 0% 변함이 없으니까 103. 자, 주의할 건 103에서 3%가 감소했죠. 그럼 103의 1%는 1.03이니까 곱하기 3 하면 3.09가 감소해. 그럼 103 빼기 3.09 하면 99.91이 되죠. 그리고 0% 변함이 없으니까 99.91이 돼서 2017년 100명 잡았을 때 2021년은 99.91. 그럼 더 많은 애는 2017년. 낚이지 말라는 거야. 뭐냐면 자, 나머지는 의미 없고 똑같은 값에서 시작값에서 3% 증가하고 결국 3% 감소했죠. 같은 크기로 증가하고 같은 크기로 감소한다고 해서 이 시작점과 끝점이 같은 게 아니죠. 그래서 2017년이 더 많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 오늘 좀 많은 내용을 했어요. 교재에는 되게 좀 양이 이렇게 많아 보이진 않아도 많은 내용을 해서 오늘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경제체제, 자본주의의 발전 과정 중요한 내용입니다. 꼭 딸딸 외우려고 하지 말고 흐름 한번 쫙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경제정보 중에 비율 자료, 변화율 자료 완벽하게 자기 걸로 만들어 두셔야 나중에 우리 본격적으로 문제풀이 할 때 도움 많이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자,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였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복습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 힘내시고요. 항상 응원합니다.